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 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입장해주세요.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6월 14일 유튜브와 치직에서 공개방송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파인님, 푸파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판우님, 각각님, 윤가님, 우엉오뎅님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자면은 제가 이번 주는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대본을 원래 제가 대본을 안 쓰고 그냥 생 라이브로 풀 방송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영화 파묘 리뷰할 때 대차게 한번 말아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대본을 써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대본을 쓰기 시작했죠. 이번 주는 제 평소 루틴이 좀 깨지는 주였습니다. 회사 일로 인한 변수도 많았고 가정에서도 일이 좀 있었고 당장 오늘만 해도 애가 미술학원 있는 시간 동안 좀 대본도 다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미술학원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변명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변명입니다. 네. 좀 들어봐요. 이게 뭐 이런 게 근황 토크지 뭐가 근황 토크야. 이번 주 바빴다 이런 게 근황 토크 아니겠어요. 오늘 또 회사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갔다 왔더니 그 화성 행궁이 내일까지 야간 행사를 해요. 밤에.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 가자 라고 해서 갔는데 애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촬영쇼도 저희 애는 이제 처음 보는 거였는데 너무 막 재밌게 보고 하여튼 이런저런 구경 잘 하고 이제 집에 오려고 보니까 밤 9시인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막 되게 저도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시간에 쫓겼을 것 같거든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준비 덜 한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막 쫓겼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마음을 좀 다시 다잡았죠.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면은 길게 봤을 때 결국 이제 서로 좋을 게 없게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아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주고 뭐 구경할 거 양껏 구경 다 하고 너무 막 재촉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다 하고 돌아와서 그냥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본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옛날 분위기 좀 살려서 상당수는 좀 애드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타이틀에 추락의 해부만 써놨는데 Bring Her Back 요거를 제가 금요일에 봤는데 그거는 아예 대본이 없습니다. 지금 대본은 고사하고 별점이랑 단평 뭐 한 줄 평 이런 것도 작성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분위기 봐가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뭐 애드립으로 좀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톡투미 감독 신작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데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재밌는 오컬트 공포 영화가 다 있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볼만한데 이 정도면은 뭐 표값은 아깝지 않구만 뭐 요 정도 생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로라 배우 그 배우가 그 배우죠. 그 쉐이프 오브 워터에 나왔던 그 배우죠. 연기 잘 하시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카의 주인공 엄마로 잠깐 나왔던 그분 아니에요? 이게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 저 검색 한번 해보자. 제가 리뷰할 때 자꾸 원카를 윙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윙카 아니에요 원카예요 막 엄청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보자. 주인공 엄마가 맞네. 셀리 호킨스. 맞구나. 근데 그 주인공의 회상 장면으로 잠깐씩만 나오셔가지고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연기도 쩔고 거기 나오는 아역들이 다 이거 너무 미리 다 말하나? 아역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보면서 애들한테 저런 거 시켜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도 많았고 시각장애인으로 나왔던 동양인 여자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는 연기가 처음이었대요. 근데도 연기를 그렇게 잘하나? 솔직히 그 배우 덕분에
좀 이렇게 확 몰입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봤으니까요. 이 후반에 뭐 짧게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시각장애인 맞습니다. 아, 스포 중 아닙니다. 스포 여러분, 이거 스포 아닙니다. 이 정도는 브링허백 이거 스포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 그 동양인 여자 배우가 실제 시각장애인이고 연기가 처음이었다라는 내용이 스포 아니죠. 스포 아니고, 그리고 로라를 연기했던 배우가 쉐이브 오브 워터에도 나왔고 원카의 주인공 엄마로 나왔다. 요것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스포가 조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후반에 제가 혹시나 언급을 할 수 있더라도 이제 스포일러 부분은 빼고 언급을 할 거니까 진짜 너무할 정도네요. 아니 잠깐만, 이게 스포예요? 아니 뭐, 예, 알겠습니다. 아, 치어리딩 장면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브링인롯 그 OST도 되게 좋았는데, Hey 미키 따따따라 따따따라따 에 미키 헤이 미키 그 노래도 되게 좋았다는 기억이 나네요. 주인공은 커스틴 던스트죠. 네, Bring It On, Bring Her Back, 예, 다 다른 작품입니다. 제목은 비슷해서 헷갈리긴 하는데, 아, 망했어. 보려고 했는데 연기 처음인 거 몰랐는데 못 보겠네요. 아, 이거 완전 그거 아니야. 영화 명량 보려고 했는데 이순신 배가 거북선이라면서요. 그거 왜 스포하세요? 이 정도 급 아니야 이게 지금. 헤이 미키가 그 미키 17의 그 미키 아닙니다. 네, 그 미키 아니고요. 그 Bring Her Back이랑 제목이 비슷한 Bring It On에 나왔던 거기 삽입곡이고, 이순신이 거북선 타냐고요? 그 거북선 노래도 있지 않나? 뗀뗀 떼리뗀뗀 뗀뗀뗀 뗀뗀 뗀뗀, 그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그 노래죠. 뭐 어쩌고 저쩌고 똥통 막 이러면서 막 했던 그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순신 죽는 것도 스포했다고요? 야, 이 사람들아. 야, 이 사람들아. 아, 미치겠다. 내가 명량 보려고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 안 했지 이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네, 와, 심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몰아가지고 계신 게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대본이 거의 반쪽짜리 대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실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몰아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를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댓글입니다. 시너스 리뷰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킴벨리님께서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하지만 영상이 너무 좋아해요. 캡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코쿠15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시너스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된 댓글이라서 그거는 건너뛰고 마지막 줄만 읽겠습니다. 문법에 오류가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실제로 이 시너스 리뷰 영상 통계에 들어가 보면은 그 한국에서 시청한 비율이랑 미국에서 시청한 비율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유입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확실히 해외에서 더 사랑받는 작품이구나, 더 관심을 많이 받는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상과 자막을 분리해서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영상 자체에 자막을 박아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나중에 오타가 발견되거나 했을 때 그거를 수정하려면은 영상 자체를 재업로드를 해야 돼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상 따로 올리고 거기에 자막 파일을 따로 올리면은 나중에 그 자막에 오타가 발견됐을 때 자막 파일만 다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막 파일을 그렇게 따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자막 파일 따로 올리는 김에 어차피 요즘 AI도 잘 돼 있으니까 AI 시켜가지고 이거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해서 영어 자막 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올렸고, 이 영어 자막 파일을 따로 등록을 할 때 영상 제목이랑 그 영상 소개도 이제 해당 언어로 따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글로 썼던 거를 AI 시켜가지고 이거 다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유입이 생겨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어로도 번역해서 자막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시도들이 조금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러소님께서 뭐지? 인강인가?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인강이 인터넷 강의의 줄임말이죠. 인강 같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좀 자주 듣네요. 그 애청자이신 윤가님께서도 그 인터넷 강의 듣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실제 댓글로도 뭐지 인강인가 이렇게 달렸네요. 뭐 저는 뭐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진지하게 했던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칭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해봤거든요. 막 교과목 강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후배들한테 취업한 선배들이 가서 이제 현업 분위기는 어떻고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교수님이 매년 불러주셔서 매년 가서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강의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 줌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되게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좀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때 그 바이브가 그 시너스 죄인들 녹화할 때 좀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인터넷 강의의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은데,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맞아요.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거 주제의식 같은 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다음은 릴로 앤 스티치 리뷰 영상입니다. 윤가님이 저도 귀엽긴 한데 내내 금쪽이라서 살짝 킹받았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정확히 제가 좀 보면서 열받았던 거는 이 스티치가 친 사고로 인해서 주인공 자매가 현실적인 위험에 처한다라는 게, 그게 좀 열받았던 건데, 리뷰에서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제 지인과의 대화에서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스티치는 배운 게 없겠구나, 그래서 이 릴로를 만남으로 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겠구나, 이렇게 좀 그 화가 났던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누그러뜨린 건 나중에 이야기고, 볼 때는 저도 보면서 저걸 왜 데려와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봤던 것 같아요. 배운 게 없는 애들은, 이 댓글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농담으로라도 이거 잘못 녹음되면은 큰일 날 것 같네요. 이거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나락 감지 센서가 발동을 했어. 그 왜 스파이더 센서처럼 이렇게 이거 읽어서 다루는 순간 큰일 난다. 가방 끈 짧다 얘기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게 학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이런 걸 배우지 못했잖아요. 자기를 만든 박사는 계속 파괴하라고만 가르쳐 왔잖아요. 그거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지, 뭐 가방끈 얘기, 뭐 학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학벌 너무 따지시네. 야 이 사람들아, 학연 지연 타파합시다. 야 이 사람들아, 그런 거 아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학에서 강의한 것도 난 취업했지롱 비틱질하는 거라고. 아니, 와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현장의 분위기랑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후회되는 거, 그런 것도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벌주의자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대학교를 줄 세우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서, 오히려 제가 학벌주의자라면 오히려 제가 피해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서울대 아닙니다. 서울대 아니에요. 저는 취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네. 어쨌든 드래곤 길들이기 리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푸른별님이 용을 가장한 사실상 댕댕이 투슬리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강아지 생각도 나고 고양이 생각도 나고 뭐, 그래서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와 이 작품을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윤가님이 4DX 효과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공감하고요. 함께 본 저희 가족들도 4DX가 아니었으면은 좀 밋밋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슈퍼 소니 가이님께서 7살 아이랑도 볼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자막으로 봤기 때문에 최소한 이 영화에 나오는 자막을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최소 뭐 초등학교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겠죠. 그래서 뭐 감상 도중에 큰 소동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 조카가 저희 애보다 이제 2살 어리거든요. 동생네 가족은 더빙 상영을 보러 갔는데 거기도 어린애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보다가 막 울고 막 데리고 나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용이 막 확
튀어나와가지고 좀 공격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곳곳에서 좀 놀랄 수 있는 장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용들의 디자인이 애니메이션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됐기 때문에 뭐 어떤 용들은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한 초등학생 이상 됐을 때 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해 못할까봐 불안감이 가져온 나비 효과라는 영상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항상 정성스러운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우리 초자연님이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컨텐츠를 볼 때는 가끔 1.25배속이나 10초씩 건너뛰기를 해서 빨리 보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되도록 시간을 들여서 원래 속도로 봅니다. 건너뛰기를 하거나 배속으로 해서 보다 보면은 중간에 내용을 놓치면서 다시 돌려봐야 하고 그러면 시청 시간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다 보고 나서도 내가 뭘 본 건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그냥 시간 내서 한번 딱 집중해서 보는 게 저는 제일 나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화 볼 때는 미리 2시간 정도 시간을 확보해 놓고 핸드폰도 치워놓고 봅니다. 오, 이건 대단하신데? 그리고 영화 볼 시간을 내려면은 내가 원래 해야 할 일들은 미리 마무리해야 하고요. 덕분에 예전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재현님이 영화 덕분에 운전면허도 따시고 영화 덕분에 부지런해지시고 긍정적인 효과를 다 누리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건전한 취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영화 보기 취미를 갖게 된 이후에 영화 리뷰 영상들도 함께 찾아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영화를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도 내려놨습니다. 뭐 어때요? 각자 하는 생각이 다른 것이지 어느 한쪽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영화 비평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어느 정도 해답을 도출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입장도 아니니 그냥 제 맘대로 생각하려고요. 태클 걸려면 걸라고 하세요. 그럼 그냥 무지개 반사 해버리면 되죠 뭐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리즈물이나 드라마도 이렇게 좀 넘겨가면서 보는 편이긴 한데 영화만큼은 진짜 저도 온전히 시간을 다 들여서 차라리 중간에 껐으면 껐지 뭐 넘기거나 배속 재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에 다 공감이 됐고요. 영화를 볼 때는 뭐 휴대폰도 멀리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뭐 시리즈물이나 예능 같은 거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영화 볼 때는 뭐 미리 애도 다 재워놓고 집안일도 다 해놓고 보는 도중에 밖에서 뭐 여보 이렇게 날 찾는 여보 아빠 이렇게 날 찾는 일이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재현님 댓글을 읽으면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의 해석에 위축되지 않고 나만의 감상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이고요. 영화 감상은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감상하는 사람 수만큼의 감상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초재현님의 영화 생활에 나이트 시네마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과 후기 영상에 바이올렛 윤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이 좋은 배우들로 나시님이 하신 이 말의 뜻이 뭘까라는 궁금증에 영화를 봤습니다. 진짜 이 좋은 배우들로 너무 아쉽네요 라고 달아주셨네요. 맞습니다. 너무 아쉽죠. 진짜 고급 재료를 가지고 뭐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내 놓은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락의 해부 단평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신가님이 차라리 해부학이었더라면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13일의 금요일에 달아주신 댓글다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푸른별님이 감탄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추리물로 시작해서 이거 스포 아니에요? 이거 푸른별님 나한테 계속 스포한다고 놀리더니 지금 이거 스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추리물로 시작해서 법정 스릴러로 자연스럽게 장르가 바뀌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던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추락을 해부하는 게 아니라 추락이 해부해버리는 것들을 보여준다. 진실이란 어쩌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결정하는 것이다. 인상 깊게 봤던 리뷰글의 대목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네, 멋진 감상평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과연 어떻게 봤을지 방송 마지막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댓글입니다. 베리베리 후레쉬베리님께서 나이트 시네마님 미지의 서울 웰메이드 스멜라서 리뷰 요청 드리려고 조심스럽게 댓글 달아봅니다. 나 신인만의 후기 한마디가 궁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거 이재인 배우가 이제 박보영 배우의 아역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넷플릭스에서 1화를 찍먹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재인 배우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화 그냥 보다가 한 3분의 1쯤 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 베리베리 후레쉬베리 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야, 이 미지의 서울 작품 되게 좋다 이 얘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 베리베리 후레쉬베리 님이 이 댓글을 딱 남겨주셔가지고 이 댓글이 트리거가 되어서 지금 2화까지 본 상황인데 괜찮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리즈물의 후기는 마지막 화까지 다 보고 남기고 있어가지고 최종 후기를 남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리즈물을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막 이상해지는 경우를 워낙 많이 겪었다 보니까 아직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게 명작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리즈물은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파랑1님이 인생은 아름다워 아마데우스를 어제 오늘 한 편씩 봤습니다. 두 작품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예전에 둘 다 학교에서 수업 대신에 잠깐 보여줘서 유명한 작품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인생은 아름다워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아이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려는 부성애가 느껴졌고요. 아마데우스는 정말 걸작입니다. 영상미와 음악 모두 압도적인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데우스 리마스터링은 꼭 영화관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주옥같은 명작들만 골라서 보셨네요.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서 굳이 뭐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아마데우스는 이 걸작이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보고는 싶은데 아쉽게도 이 롯데시네마 단독 상영이잖아요. 이게 상영 시간이랑 제 라이프 사이클이랑 안 맞아서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추후에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감사합니다. 오늘 근황 토크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사내 스피닝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거의 8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사내 스피닝 동호회에서 총무직도 거의 8년 동안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젊고 유능한 후배에게 이 총무직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정말 좀 애정을 가지고 좀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문득 이 한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다라는 게 속된 말로 고였다라고 하죠.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젊고 유능하고 이쁜, 죄송하지만 남자입니다. 네. 이게 스피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입니다. 근데 저희 사내 스피닝 같은 경우는 회사 특성상 일단 여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피닝 동호회 성비를 보면은 거의 남자 회원이 8이고 여성 회원이 2 정도? 그래서 가끔 사외 센터랑 같이 그 콜라보를 해서 수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 동호 회원들이 가면은 이제 사외에서 이제 하시던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남자가 왜 이렇게 많냐고. 이제 사외 센터의 스피닝 센터에 가보면은, 제가 아까 저희 사내 동호회는 남자가 8, 여자가 2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성비도 아니에요. 거의 여자가 9, 남자가 1이에요. 1. 한 9가 뭐야? 한 9.5는 될 것 같은데 남자가 0.5고, 그 정도로 이제 사외로 가면은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운동이긴 한데, 저희 사내 동호회는 회사 특성상 이제 여성의 모수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가 더 많은 그런 동호회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이 총무직이든 뭐든 이렇게 임원직을 너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 게 8년이면 진짜 오래 한 거잖아요. 이게 과연 이 조직의 운영성을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원도 많고 동호회 역사도 오래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그 노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나 그만둘 때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진과 상의를 하고 총무직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은 동호회는 이렇게 내가 좀 고여있고 이게 조직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동호회 총무직은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이트 시네마 채널은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 혼자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스스로를 좀 경계하고 끊임없이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꺼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방송을 꺼내는 날 제가 대본 완성을 다 못했다고 대본 완성을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려서 너무 염치가 없긴 한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염치가 없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채널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이런 저의 고민의 어떤 맥락에서 그런 시도들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진행자는 고여 있더라도 제 생각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고여 있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따끔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 쳐주고 계신 초롱이 님이 좀 직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막 쏘아붙이듯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조심스러운 직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나시님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던 거 이렇게 하니까 청취자 입장에서 이렇게 돼서 조금 좀 불편함이 좀 있던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시님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은 불편하더라도 제가 감수할게요. 근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덕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좀 제가 고여있다 아니면 좀 이상한 짓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황 토크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실 오래된 글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온 글인데요. 짧은 글이에요. 남들이 별로라고 했던 영화를 봤다. 남들이 맛없다고 한 음식점에 갔다. 영화는 재미있었고 음식은 맛있었다. 행복의 기준은 남들이 아니었다.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거다. 원래 유명한 글이었는데 최근에 한 번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맞아 그렇지 이렇게 이 글을 읽었다면은 지금도 이 글에 동의하는 생각은 동일한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반대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재미있다고 했던 영화를 보고 남들이 맛집이라고 줬던 식당에 갔는데 영화는 재미없고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냐겠죠. 남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아니라.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영화를 배속 재생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특정 작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여론이 형성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 요즘 쉽지 않은 분위기다. 그런 거에 많이 위축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글귀처럼 좀 그런 벽을 하나씩 좀 깨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밑밥으로 까는 이유는 오늘 리뷰할 추락의 해부와 오늘 리뷰할 추락의 해부와 관련이 있겠죠? 제가 괜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뒤에 추락의 해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이트 시네마가 앞에 저렇게 밑밥을 깔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리베리 후르시베리님, 아이고 팟빵에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유튜브로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명작이라고 하지만 재미없으셨나 보다. 제 감상을 살짝만 스포를 하자면은 주변에서 다들 너무나도 극찬을 하셔가지고 제 기대치가 막 이만큼 올라가 있었어요. 일단 제 기대치가 도대체 얼마나 명작이길래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거를 이렇게 재밌다고 하는 걸까? 되게 좋은 영화라고 하는 걸까? 이러면서 제 기대치가 이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법정신 좋았어요. 법정신은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영화를 보다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왜 이렇게 지루하지? 근데 딱 지루하다라고 느끼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지금 푸른별님이 말씀하셨던 법정신,
특히 이건 스포니까 이따가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좀 많이 지루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감상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사실이, 솔직히 조금 지루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니까 제 주변에서 한 명, 두 명 사실 저도 보다가 좀 졸았어요, 이런 양심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나만 좀 지루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구나.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첫 번째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졸면서 봐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된 감상이 아니야 라고 해서 2회차를 했는데, 두 번째 볼 때도 이제 졸면서 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제가 먼저 이렇게 탁 소신 발언을 하니까 사실은 저도 이러면서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가웠습니다. 베리베리 후르시베리님이 맞습니다. 의견이 다양해야 재밌죠. 그리고 초롱님이 확실한 거는 나시님이 별로라고 하면은 아카데미 수상이 유력합니다. 심지어 추락의 해부는 황금종려상 수상작이죠. 저도 초반에 좀 졸았습니다. 잠을 별로 못 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봐봐봐, 이렇게 양심 고백이 나온다니까. 초반에 졸았다잖아. 전 졸진 않았어요. 졸진 않았지만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영화 자체가 2시간 반이구나. 영화 자체도 길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개봉 영화 소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름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픽사 애니메이션 신작입니다. 엘리오라는 작품이고요. 상상력이 넘치지만 늘 외톨이인 11살 소년 엘리오가 주인공입니다. 외계인에게 납치되길 남몰래 꿈꾸던 이 소년이 아주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졸지에 지구 대표가 되어서 외계인들의 의회 커뮤니버스로 소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코와 인사이드아웃 제작진이 함께 참여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한국어 더빙에는 류승룡 배우가 참여했다라고 하네요. 가족 영화의 다음 타자는 이 작품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극장 나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요게 메가박스 앱을 실행시켜 보시면은 5,000원에 관람 가능한 쿠폰이 4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그걸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총 4장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3인 가족이잖아요. 한 번 예매할 때 3장 다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영화를 보는데 15,000원에 예매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였지? 6월 15일까지였나? 그러니까 좀 일찍 예매하는 대신에 좀 싸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의 쿠폰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이 쿠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좀 볼게요. 그렇네, 6월 15일까지, 내일까지 이 쿠폰을 써야 되네요. 요걸로 예매를 하시면은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 시사회를 다녀온 지인들이 계셔가지고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후기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자세히는 말 못 해주시만 가족들과 함께 볼만하다, 요 정도의 의견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봤던 드래곤 길들이기에 이어서 다음 주는 요 엘리오를 저희 가족과 함께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은 재개봉작이고요. 1993년 전세계 극장가로 휩쓸었던 액션의 전설입니다. 클리프 행어가 32년 만에 클리프 행어 리마스터드로 돌아옵니다. 비행기 공중탈취 사고로 눈밭에 흩어진 1억 달러를 찾으려는 국제 범죄 조직과 이들에게 인질로 잡힌 산악구조대원들의 숨막히는 사투를 이제는 4K 리마스터링의 선명한 화질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재개봉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28년 후입니다. 네, 이 영화는 28주 후의 후속작이 아니고요, 28일 후의 후속작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8주 후는 28일 후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8일 후를 만들었던 제작진이 28주 후를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는 후문이 있고, 그래서 정사에서 제외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봉하는 28년 후는 28주 후가 아닌 28일 후의 후속작으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착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28일 후에 감독과 각본가였던 데니 보일과 알렉스 가랜더 콤비가 다시 뭉쳤고요. 분노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쓴 지 28년,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가 다시 한번 변이된 바이러스와 인간 내면의 공포에 맞서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근데 이 제작 방식이 되게 특이한데 영화 전체를 아이폰 15 프로 기종으로 촬영했다라고 합니다. 수십
6대의 아이폰과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기존 카메라로는 불가능했던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장면들을 촬영을 해냈다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좁은 공간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기존 카메라는 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은 그 기존 카메라에 비해서는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공간에서의 촬영 같은 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다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폰으로 이 스크린 상영을 할 정도의 화질을 찍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이폰 그냥 생 카메라를 쓴 건 아니고 거기에 별도의 렌즈를 또 하나 더 달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아이폰으로 촬영을 함으로 해서 영화가 얻은 이점이 뭐였는지 그게 궁금해서라도 극장에서 가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예매는 해놨는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이폰만 있으면 영화 감독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블록버스터의 아이폰이 활용된 게 이 28년 후가 좀 이례적인 거지, 다른 영화들에서는 뭐 몇 번 쓰인 적이 있었죠. 뭐 뉴진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도 그냥 아이폰으로 촬영했던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 퀴어입니다. 이번에는 1950년대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한 격정적인 로맨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로 많이 각인되어 있는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가 마약 중독에 시달리며 금기된 사랑에 빠져드는 주인공 윌리엄 리를 연기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었고요. CGV에서 단독 개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설이 원작인데 소설을 먼저 읽어본 지인이 소설부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퀴어라서 리얼 빡세다라고.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이제 이 전 작품들에서도 동성애 코드들을 조금씩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본격적인 퀴어 영화를 찍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네요. 근데 제가 감독의 전작들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특히 챌린저스 같은 경우는 미쳤죠. 챌린저스도 미쳤고, 그 전이 본즈앤올이었나? 그렇네. 챌린저스 이전이 본즈앤올이고 그 전이 서스페리아, 그 전이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요렇게네요. 푸른별님은 동성애 씬을 좀 보기 힘들어 하시는군요. 그러면 챌린저스도 보기 되게 힘드셨겠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딱히 거부감은 없어서 그냥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가 후기 남겨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도 애니메이션, 액션 블록버스터, 뭐 좀비, 그리고 뭐 예술 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취향에 맞는 영화가 있다면은 극장 나들이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챌린저스는 괜찮았어요? 남자끼리 키스 하잖아요. 그리고 키스뿐만 아니라 막 덜렁덜렁도 나오고 하는데 괜찮으셨어요? 특이하시네. 자,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다양한 영화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지섭 씨가 꾸준히 영화에 투자해온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최근 넷플릭스 광장이 공개가 되면서 관련 인터뷰에서 소지섭 배우가 투자자로 나선 이유를 밝혔는데요. 받은 사랑을 영화계에 돌려드리고 싶었다라는 순수한 마음에서였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 소속사 대표님의 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면서 좀 겸손한 모습도 보였는데, 소지섭 배우가 투자한 영화 서브스탄스가 51만 관객을 넘으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투자한 대부분의 영화는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진심으로 투자 활동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워낙 많이 수입 투자를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지섭 아니다, 대지섭이다, 갓지섭이다, 시네필들은 소지섭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까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넷플릭스의 광장을 보고 저는 소지섭 배우를 욕하지 않겠습니다. 광장을 이 작품이 별로인 거지 그 안에서 소지섭 배우는 잘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품이 별로인 겁니다. 소지섭 배우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네. 제가 이 광장을 다 봤음에도 리뷰를 안 하는 이유는 중반까지는 그냥 진지하게 봤어요. 뭐 그냥 볼만하네, 이렇게 중반까지 봤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와 이거 도저히 이게 볼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주요 맥락만 파악할 수 있게끔 대충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 작품을 제가 어떻게 리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별점을 매기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봤다라는 사실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점을 남긴다거나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제대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광장은. 원작 웹툰은 이제 다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료로 돈을 주고 사서 조만간 이 쿨타임이 또 돌면은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신토부리 OTT 플랫폼인 왓챠가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796억 원에 달하며 와 마이너스 796억이면은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와. 이른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당장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야말로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왓챠 측은 추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해주는 추천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왓챠가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날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전에 왓챠가 이 위기를 돌파를 해보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이제 성인 영화관을 한번 연 적이 있어요. 그때 반발이 엄청 거셌거든요. 욕하는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좀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은 아니 자기도 살겠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너무 좀 뭐라 하는 거 아닌가. 욕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원하는 왓챠 서비스는 이게 아니다. 왓챠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거였는데 아니 일단 서비스가 살아남아야 정체성이든 뭐든 간에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지금 봐요. 마이너스 796억 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거를 그냥 아이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줘야지 그거를 막 득달같이 뭐라고 하고 솔직히 전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왓챠 매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 라고 초롱님. 아니 그러니까 민망할 수는 있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득달같이 욕할 일이냐 이거죠.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좀 거세긴 했죠.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왓챠가 이 위기 상황을 좀 돌파해보고자 어떤 시도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뭘 하든 간에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응원까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조용히 지켜봐 주시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서비스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요. 혹시 극장에서 자막이 세로로 표기되던 시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는 이 가로 자막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극장에서는 세로 자막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로 자막의 단점이 한 줄에 담을 수 있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한다거나 뭐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봉을 앞두고 있는 명작 애니메이션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의 세로 자막 시절에는 다 담아내지 못했던 그 특유의 분위기와 세계관, 이른바 나우시카 다움을 이번 가로 자막으로 전면 수정하면서 비로소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관객들은 훨씬 더 명확하고 매끄러운 번역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재작업을 거친 나우시카가 6월 25일에 재개봉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영화제 가면은 하단에 영어 자막, 오른쪽에 한글 자막인 경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오늘 영화 소개까지 마치고요. 이제 추락의 해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물을 꼴렁꼴렁 하고 마시는 거를 뭐 물양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거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공백 없이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입안이 정말 많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입안 곳곳에 이제 촉촉함을 주기 위해서 꼴렁꼴렁 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저씨 같다고요? 진짜 아저씨 같으려면은 봐봐. 진짜 아저씨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진짜 아저씨는 너무 더러울 것 같아서 하지는 못했는데
진짜 아저씨는 그거 아시죠? 그걸 해야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진 않잖아요. 진짜 싫다라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헤라님이 진짜 아저씨의 시범 잘 봤습니다.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허공에 코 한번 풀어줘야죠. 이거 잠깐만, 저 진짜 조금 나와가지고 잠깐만요. 미치겠네.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다 쳐져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구에 살 때 보고 충격받았던 건데, 그 당시는 뭐 스크린도어가 없었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그 지하철 선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코를 다 푸시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 어린 마음에 진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은 시원하게 풀리긴 하나?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일단 그 행위 자체도 약간 비호감인데, 무슨 미사일 발사되듯이 발사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어중간하게 발사돼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대롱대롱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 그거를 저렇게 과감하게 시도하나? 짱구에 나오는 그 맹구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야밤에 더러운 얘기까지 왔네요. 추락의 해부 이야기할 게 얼마나 없었으면 아저씨 썰이 근데 얘기할 게 진짜 없긴 해.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를 감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법정 드라마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뭐 범인을 찾는 미스테리 스릴러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오히려 한 부부 관계의 내면을 아주 섬세하게 해부하는 심리 드라마에 더 가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제목인 이 추락의 해부가 단순히 남편의 물리적인 추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아니면 부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다층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변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명작이다, 영화 너무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기대치가 완전 이까지 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깔아놓고 가고요. 두 번째 상황은 제가 지난주에 되게 바빴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이제 회사 일 마치고 집에 오면은 한 10시쯤 되거든요. 그럼 10시에 집에 오면은 애랑 다 자고 있어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업로드 돼야 될 영상의 자막 작업을 합니다. 그 자막 작업하고 이제 블로그 올릴 거 다 이제 글 써놓고 예약 딱 걸어놓고 나면은 한 새벽 1시에서 1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날을 위해서 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밑바 타임이라고 굉장히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황에서 이 작품을 감상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언제부터 재밌어지는 거지? 라고 대체 언제부터 재밌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다가 특정 장면에서 와 싶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뭐였는지는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다시가 진수성찬이네요. 네. 자, 영화는 이 프랑스 알프스의 한적한 산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성공한 독일인 작가인 아내 산드라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프랑스 사람인데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인 다니엘이 있고, 이렇게 세 식구가 있는데 반려견이 또 한 마리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다니엘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다녀오니까 아빠가 집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추락사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 발을 헛디뎌가지고 사고사를 한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밀어서 타살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일한 용의자로 아내인 산드라가 지목이 되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좀 영리한 지점이라고 찝자면은, 그래서 진실이 뭔데?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지 않는다라는 게 영리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독이 일부러 그 남편이 실제 추락하는 그 사고 당시의 그 장면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신에 그 추락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뭐 말과 기억, 이런 증언들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은 마치 이 배심원이 된 것처럼 누구 말이 진짜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지 계속 고민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산드라의 말을 들을 때는 산드라의 편에 서서 산드라를 같이 변호해주고 싶다가도 거기 검사가 나오는데 와, 저 검사한테 걸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은 정도로 되게 날카로운 검사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검사가 또 막 이야기할 때는 뭐야, 산드라가 범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동요를 계속 유발하면서 이제 섣불리 어느 한쪽을 믿지 못하게 그런 연출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너무 이 잔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심드렁한 상태에서 대체 언제 재밌어지는 거야 하다가 제가 정신이 확 든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부싸움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남편이 생전에 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녹음을 해뒀던 파일인데, 거기서 묘사되는 이 부부싸움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가지고 보는 내내 좀 불편하고 괴로운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느꼈냐면은 뭐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보통 이런 그 부부싸움은 처음부터 막 서로 고성을 지른다거나 뭐 막 되게 격한 감정으로 시작이 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의 약점과 치부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짜 어디 관찰 캠 하나 달아놓고 실제 부부의 부부싸움을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초자연님도 그 부분은 듣고만 있어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라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장면이 끔찍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상에서는 부부싸움의 현장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법정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고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부싸움이 진행되던 그 현장에 있던 아들의 입장에서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귀로만 그 싸움의 소리를 되게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들리는 그 소리가 그 현장에 있던 아들이 고스란히 다 들었을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들한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게 너무 괴로웠고, 작품에서 좀 빠져나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도 이제 곧 이제 10년차 부부인데 어떻게 사람이 늘 좋겠어요. 당연히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희 부부가 항상 좀 서로 좀 다짐하는 게, 최소한 애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싸우는 모습은 애한테는 보여주지 말자, 이거를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다짐을 하는데, 이게 살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짐을 해놓고도 이제 애가 있는 상황에서 좀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거 저희 부부 사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도 생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 부부싸움 경험자 익숙한 맛이라고. 영화상에 있는 아들의 감정에 이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 저희 애의 심정에도 조금 이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되면서 진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상에서도 아들이 그 부부싸움 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상에서도 저런데 실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은 자기 반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들인 다니엘인데, 이 사건의 유일한 현장 증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가장 취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정에 서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야만 하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은 다니엘의 증언이 이제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도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뒷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초롱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사까지 언론에게 전시되는 점이 참 힘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부부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오가는 그 재판 현장에는 뒤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이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 증언하는 날에 그 재판장 뒷배경을 보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와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러니까 대중과 언론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 가십인 거지, 이게 범인이 누구든 간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 재판장의 자리를 채운 사람들의 머릿수로 이렇게 연출한 것 같아요. 물론 영화상에서 막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다 설명하진 않는데 딱 그 연출 하나로 그 분위기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연출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이 언어인데요. 이 산드라는 독일인이었나? 뭐 하여튼 그렇고 남편은 프랑스인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해서 쓰기로 한 게 영어인데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부부 간에 많은 난관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부부싸움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라면서도 공감을 했는데, 부부싸움의 원인 1위가 뭐 딴 게 아니고요, 말투입니다. 말투. 부부싸움 원인의 1위가 말투예요. 상대방의 말투가 부부싸움의 1위로 꼽혔습니다, 통계에서. 추락의 해부라는 작품에도 대입시켜 보자면은 이 부부싸움 장면이 오갈 때 보면은 결국은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가장 익숙한 모국어로 내 감정을 표현해도 이제 온전히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해야 된다, 다른 언어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부부 관계에 있어가지고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이 영화가 모두에게 재밌는 영화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러닝타임이 2시간 30분인 것도 굉장히 길고, 이게 대사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법정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대사량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자극적인 장면이나 빠른 전개를 기대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민낯, 소통의 부재가 가져오는 비극, 그리고 진실의 상대성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뭐 세련된 방식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긴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공감은 했지만 저랑은 좀 맞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배우들의 연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인공이 산드라를 연기했던 산드라 휠러가 진짜 연기력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강인해 보이면서도 좀 연약하고 이런 이 복잡한 내면을 어떻게 저렇게 다 표현을 해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이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니었더라면은 이 영화가 이만큼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 종려상에 빛나는 멍멍이 연기력도 좋았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개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 처음에 CG인가? 로봇개를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해줘가지고 그것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저는 비록 조금 2시간 30분 동안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걸 좀 좋게 보신 분들은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저를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 영화는 요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요 장면이 인상적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식으로 좀 많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ring Her Back 이야기를 아예 대본이 없어가지고 할까 말까 이제 망설였는데 간단하게만 좀 해볼게요. 일단 금요일에 웬일로 좀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어서 13일에 금요일이기도 하고 공포영화 한 편 보고 싶은데 뭘 볼까 하다가 마침 CGV에서 Bring Her Back을 이제 9,900원에 볼 수 있는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나 보고 들어가겠다 싶어서 바로 보러 갔죠. 생각보다 상영관에 사람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한 3분의 2는 차 있었던 것 같고, 개봉한 지 좀 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지? 이 영화 인기 많은 영화인가? 라고 하면서 괜찮은가? 하고 봤습니다. 이 감독의 전작인 톡투미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 영화로는 이제 처음 접하는 감독들이었는데,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없는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전 재밌게 봤습니다. 끝까지 다 재밌게 봤고, 스토리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은 어떤 오컬트적인 의식이 치러지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파운드 푸티지처럼 이렇게 캠코더 화면으로 왜 야간 투시경 같은 거 쓰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촬영된 거를 되게 정신없이 보여줘요. 근데 되게 끔찍한 오컬트 의식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그 상황만 좀 어렴풋이 알 것 같고, 왜냐면 화질도 워낙 조악하고 카메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끔찍한 짓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정확히 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장면을 그냥 보여줍니다. 그냥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영화의 시점으로 돌아오는데, 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복 남매이고요. 여동생은 동양인인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오빠는 그냥 되게 건장한 그냥 소년인데, 이제 영화상의 나이는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3개월 정도 남은 그런 설정입니다. 이 두 남매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샤워를 하다가 목욕탕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가정에 이 두 남매가 맡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맡겨진 위탁 가정으로 갔는데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도 굉장히 큰 음악이 집안 전체에 다 틀어져 있어요. 제대로 말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그 위탁모랑 인사를 하는데, 봐주시기로 한 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상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굉장히 환대를 해줘요. 아, 너무 잘 왔어 이러면서 되게 환대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 역시 예전에 시각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고, 그 딸을 잃는 이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의 이제 위탁 가정으로 이제 들이게 된 거죠. 아예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제 보살펴 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잘 됐다. 그리고 되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니까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집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 집에는 아이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두 남매 이외에도. 근데 머리는 빡빡 밀려 있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해요. 위탁모의 설명으로는 제가 충격으로 인해서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위탁모와 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미스테리를 추격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고, 위탁모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리고 초반에 영화가 시작할 때 보여줬던 오컬트 의식이 일어나는 장면은 대체 뭘 하는 의식인 건지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밝혀지면서 미스테리를 풀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작품인데,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제가 이 작품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점프 스퀘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방송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막 놀래키면서 그렇게 겁주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그냥 제가 지레 겁먹어서 막 이렇게 귀 막은 적은 있어도, 실제로 영화가 작정하고 막 놀래켜가지고 제가 놀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점프 스퀘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분위기 그리고 고어씬 이런 것들로 공포심을 관객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제가 아까 위탁모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누구시냐면은 그 쉐이프 오브 워터에 나왔던 셀리 호킨스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정말 세상 그렇게 좋은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표독스러운 연기를 하니까 세상 사이코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뭔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거 스포 아닙니다. 그냥 왜 그런가가 이제 중요한 거지, 뭐 그랬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한번 이게 눈 돌아버리는 연기를 해버리니까 와, 진짜 보는 사람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아이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걔도 막 이제 나중에 그 애가 사실 어떤 아이였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막 열연을 펼치는데 미쳤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아니, 애한테 저런 연기를 시켜도 되나? 후유증 같은 게 남지 않나? 당연히 연출적으로 잘 했겠죠. 뭐 모형을 쓰든 뭐 어떻게든 잘 했겠지만, 저런 연기를 애한테 시켜도 되나? 라는 게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동양인 여동생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시각장애인 배우이고요. 심지어 이 작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기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여기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보는 내내 되게 안쓰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굳이 장르를 구분하자면은 오컬트랑 스릴러랑 약간 고어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름의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좀 비틀려고 노력한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쯤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의외의 상황이 좀 벌어진다거나, 그런 클리셰를 좀 비켜가는 그런 설정들도 좀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서 나름의 좀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해석은 아니고 그 배드 테이스트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요 브링 헐 백에 대한 리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듣다 보니까 이게 헨젤과 그레텔 서사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이 됐고요. 한 남매가 마녀로부터 이제 괴롭힘 당하는 이야기잖아요. 헨젤과 그레텔이. 그래서 그 서사를 처용해 와서 이제 영화 전반에 이 헨젤과 그레텔의 정서를 깔아놓은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던데 좀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공포 장르나 오컬트 장르 혹은 좀 약간 잔인한 거 좀 잘 본다,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들어보니까 이 전작인 톡투미도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톡투미도 한번 좀 챙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CGV에서 9,900원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극장에서 못 보신다면은 나중에 OTT로라도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보시면 안 되는 분은,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은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신체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장면이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좀 그런 잔인한 장면을 못 보시는 분들은 보면서 많이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서 좀 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추천입니다. 볼만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와 막 오컬트 명작이다, 막 어떻게 이런 작품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티켓값 충분히 했고 상영 시간 동안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딱 몰입해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횡설수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라이브에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다음 주는 제가 준비를 좀 잘 해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제 일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회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적인 일도 그렇고 많이 생겨가지고 좀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다음에는 좀 잘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옛날엔 방송 어떻게 했나 몰라. 예전에 100% 애드립으로 할 때는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제가 대본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얻어갈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좀 죄송하잖아요. 이게 늦은 시간에 시간 내서 왔는데 저 사람 말 듣고 얻어갈 게 하나도 없으면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에 보이스룸 같은 거 열어가지고 다 들어오세요. 추락의 해부 왜 재밌었는지 날 설득해봐요. 라고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시는 분들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 사전 공지 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남들이 명작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게 왜? 싶은 순간이 또 온다면은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리고 나씨를 설득시켜라 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저랑 같이 실제 음성으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